반갑습니다. 저는 대진대학교의 소성규 교수입니다. 여인철 교수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실제 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길 수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이러한 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법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저는 현재 지금 대진대학교에 통일교육 선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일부가 지정하는 그러한 통일 관련 사업인데요. 거기에 사업단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법 중에서도 부동산 법제와 통일 법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에 이어서 현재 2020년 현재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개성포럼이라는 포럼을 하나 만들어서 통일 관련 북한 연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6년 5월 23일에는 영광스럽게도 국민훈장 성유장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아마 성과를 인정을 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볼 이야기는 그동안 통일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되어 온 이런 특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이게 바로 적병지역에 만드는 특구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통일경제특구라는 말보다는 평화경제특구란 말로 바꿨는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입법이 됐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는 것이 좋은지라는 것에 대한 제정 방향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뉴스든 이런 동영상도 몇 개 좀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긴 했습니다만은 이전 정부부터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오랫동안 17대 국회 때부터니까요. 아주 오랫동안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법은 주장이 되어 왔던 법입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국회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1대 국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선 제가 그동안에 이제 통일경제특구법이라는 법안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통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말로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많은 부분은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사용을 하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1대 국회입니다만은 20대 국회까지는 모두 통일경제특구법으로 법안을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전 논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에서는 17대 국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뭐 한 건이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출발은 이때 했습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만은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6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공통점인 게 뭐냐면 접경지역입니다. 인천, 경기도, 강원도 국회의원입니다. 이 접경지역의 남북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개성공단에 대응하는 그런 특후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것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국회의원이면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기도 의원이 5개 법안을 발의했고요. 강원도에는 이항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려고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은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대 국회도 이분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대 국회에도 이분들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통일부가 정부 통합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것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도 발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요 강의 준비할 때까지는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고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 드시는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한 것이 21대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시는 것을 보셔도 또 그분들이 몇 분 빼놔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다들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로 대신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의원 입법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일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부가 20대 국회 때 통합안을 만들었어요. 정부 통합에서는 특구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의원은 파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인데요. 조금 특이하게 통일경제특구의 배후지에 특별자치시 파주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항수 의원은 강원도 고성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입니다. 박정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이항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강원도 고성이라는 그쪽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철도 연결을 해서 관광하고 더불어 하겠다는 법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법안은 뒤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의 정의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경영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이런 기업의 북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 지역, 그러니까 접경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포, 파주, 고양, 연천, 포천, 철원, 강원도 고성 이런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개성공단이 폭파되고 해서 아주 남북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법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개성공업지구의 대칭에서 남한 취구에 남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북쪽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남쪽에 파주나 고양이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철원 이쪽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고성에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꼭 하나만 해야 될 것인지 2개, 3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논의는 이제 최종 입법 단계에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두 개예요. 이게 이제 파주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 이제 박정 의원하고 윤우덕 의원인데, 이 두 분은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저 세미나 할 때도 많이 가보고 제가 이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똑같이 지금 내는 거예요. 21대도 냅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박정 의원은 파주경제, 통일경제 파주특별자치시라는 아주 거창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윤우덕 의원 법안은 이 부분하고는 박정우 의원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주시장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준비 하나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파주시가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반도에 평화바람이 불어오자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건데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그야말로 북한을 거쳐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국방 전쟁 기조 하루가 문득 서서 경제도 새롭게 보완할 수 있고 새로운 신경제 시도의 중심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의 자리에 나선 최종환 파주시장이 파주시 미래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하루빨리 유치해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남북평화협력 TF팀을 설치했습니다. 남북교류와 접경지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습니다. 통일경제특별위원회와 전담기구 등 부지 제공은 물론 남북경의선 철도를 개부수하고 고속철도와 GTX 연장,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10년 넘게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경제특구 조성에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문점이 위치해 있고 자연생태 보존 지역을 비롯해 통일로와 자유로, 경의선 등 도로와 철도가 잘 연결돼 있습니다. 그동안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던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파주가 아주 발빠르게 17대 국회 제일 처음에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사실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고 분당에 지역구를 뒀습니다마는 그분 법안에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서도 처음 발의될 때도 파주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이제 동두천과 연천을 지역구로 두시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이분은 이제 연천을 염두에 두고 연천군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시지 않죠. 김현미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시는 이 김현미 의원은 고양시를 대상으로 통일경제특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고요. 강원도 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항수 의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시죠. 그전에는 이제 한국당 고성 통일경제특구를 전제로 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포를 20대 국회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철호 의원 역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가 통일부가 이제 직접 나선 것은 통일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전제는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 전제지요. 근데 아무튼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못했어요.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제 남북 관계의 경색의 정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제 잘 되면 금방 통과될 테고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되면 이제 잘 안 되겠지만 아무튼 통일부가 이런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을 통합해서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보면 21대 국회 이번 이제 지금 가을이니까 정기 국회잖아요. 9월부터 12월까지 하잖아요. 2019년 작년에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통합안에는 통일부 장관의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등과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요. 통일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계획을 작성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통일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주가 될지 연천이 될지 철원이 될지 고성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추론컨대는 한 곳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특구를 아니면 단계별로 한 곳을 먼저 하고 두 곳 세 곳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자격을 갖춘 민간인, 출자법인 아마 국회가 국토부에서 중앙정부가 이제 통일부하고 국토부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제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가 LH 한국국토정보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걸 실제 사업을 실행할 확률이 높지요. 그 특구 설치 지역은 대부분 법안이 어디냐면 북한 인접지역, 접경지역이지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 파주, 연천군이 해당이 되고요. 강원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시, 고성군,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가 대상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발의 지역에는 박정우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파주, 이항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고성을 특정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의원 입법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정부 법안에는 그렇게 특정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북한의 인접 지역 이렇게 결정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아마 특구가 지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정 의원 법안하고 윤우덕 의원 법안은 파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윤우덕 의원 법안은 조금 더 넓게 파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넓게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 동두천 시를 지역 의원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역시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법안 역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접경지역 이렇게 넓게 하고 있고요. 홍철호 의원 정부 법안은 이렇게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해서 조금 브로드하게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정부 통합안에는 뒤에 제가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만은 특구의 개별 시행자 및 입주 기업을 위해 경영활동 지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활동 지원의 경우 세제 감면,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등등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안에는
이 그전에는 이제 통일부 안으로도 많이 했는데요. 격상을 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통일부나 국토부 직속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총리실 직속으로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속보다는 낫지만 상당히 힘을 주겠다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총리실 또는 통일부의 담당 기구를 둘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모든 박정우 의원 법안이든 윤우덕 의원 법안이든 모든 법안의 공통점이 지정 효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총리실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게 이제 공통적인 거죠. 이 지금 법안 비교를 보면 정부 통합안은 이제 통일부하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하고 소속은 이제 총리실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담당 기구는 총리실에 두거나 안 그러면 통일부에 두겠다. 뭐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이게 21대에도 거의 그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되면 법안에는 이런 이제 인센티브 사업 시행자한테 또 입주 기업한테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특례를 둬서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북한 주민들이 체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것을 모든 법안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 안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건데 이러한 인센티브와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서 남북한이 교류하자. 계속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지요.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지금 남북이 이제 이렇게 경색되어 있으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남한에서의 1단계로 우리 남한에서의 근로자들이 R&D 그러니까 연구하는 연구소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이든 호텔이든 우선 이런 것들로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 그래서 북한이 설치한 특별경제구역 과에 북한도 이제 특구를 여러 개 만들고 있거든요. 김정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광으로 같이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고 또 이들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영향 요소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과 균형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 시에는 고려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의원 법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 법안을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북한 인력의 이제 고용 사업이겠죠. 그리고 관광, 정보, 통신 산업, 환경 친화적 사업 등을 여기에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 북한 접경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증대시키자는 법입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여러 부침을 겪으며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요. 경기도가 이번엔 다를 거라며 기대하고 있지만 숙제는 여전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 법안입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앞서 17대 국회부터 총 18건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감지될 때까지만 해도 법 제정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다 북미 정상회담마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법안 논의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 시설은 물론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접경지는 이후에 중요한 도시로 번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법안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통일경제특구법이 이제 국회 논의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정부가 통일부 안으로 단일화한 안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심의 과정에 있고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구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경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진 모든 게 지금 포괄적 기대를 받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대응까지는 쉽지 않다. 경기도는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전제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실은 자꾸 이제까지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우리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먼저 하자. 왜냐하면 이 특구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건물이 서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법 통과를 해놓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이 된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이제 저 생각인데요. 요까지만 우선 일부로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부에 이어서 2부는 그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이제 외국의 사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가 사실은 독일 사례입니다. 물론 독일이 취했던 통일 방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가 세계적으로는 외국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례는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일 역시도 이제 동서독이 있었지요.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구소독 정부였죠. 구소독 정부도 향후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접경 지역의 중요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분단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1971년 8월 5일 독일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한 지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접경지역은 이제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이게 이제 통일이 되면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되어서 91년에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법률 지원도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게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특별한 법이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필요가 없는 거죠. 독일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구소독의 접경지역 지원법은요. 총 13개의 조항의 법률로 그 내용이 비교적 간결합니다. 요것을 조금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일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가 번역을 쭉 해보면 먼저 접경지역이 분단 상황에서 강요받게 된
특수한 정치적 지위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조에. 그러니까 이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한다고 해서 형평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1조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해 줘야 된다. 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1조 2항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원 차원에서 각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차원에서도 교육 등 그 문화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접경 지역에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세, 교통, 사회시설, 교육과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조달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경지역의 범주를 한정하고 있죠. 동독과 서독이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에 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경제 구조를 개성한다는 연방과 각주의 공동고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라고 법조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대해서도 이미 제정되어 있던 베를린 재정지원 법률과 곧 연방 공과금법과 연방법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둬서 연방법률인 접경지역지원법이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조에서는 한시법으로서의 이 법률의 효력 시기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보셨다시피 그럼 우리나라의 평화경제특구는 우리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제정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재정 방향에 대해서 오늘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게 제가 17대 국회 교수 생활할 때부터 계속 관여해서 글도 쓰고 용역 보고서도 제가 냈기 때문에 이 법의 그간의 경과를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되지 않는 이유가 국제적인 이유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사정도 있고 우리 남한 내부의 사정도 있고 남북 간의 사정도 있지요. 제가 이런 것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구나. 국제관계, 북한 내부관계, 남한 내부관계, 남북한의 같은 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 일단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는데 왜 또 강원도, 경기 북부, 파주, 고양, 연천군 같은데 또 왜 특정 지역을 위해서 특혜를 또 주느냐라는 다른 지방의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이건 앞에서 보셨다시피 고성, 파주라는 법안을 법에 이렇게 넣으니까 이거 그 지역에 너무 특혜 국민 세금 가지고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이유도 있고요. 이게 우리 남한 내부의 문제지요. 그런데 또 남북한 문제에서 북한 내부로 보면은요.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개성공단 이렇게 폭파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 통일경제특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북한 근로자가 남한으로 와서 근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남한 지역까지 와서 북한 근로자가 근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실제 개성공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됐을 때도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를 수급하는 과정이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특구라는 것이 경제특구라는 것이 북한의 개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인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양강도, 해산 이쪽부터 해서 여러 특구가 있는데 신의주부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가야 되는데
또 이 개성공단까지 이제 북한 근로자 인력 수급 상황이 만만치 않은 북한 내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게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파주에 온다, 연천에 온다,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북한 경제 특구가 이게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남한 경제 특구입니다만은 북한 경제 특구가 이게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준비해 왔는데 잠깐 한번 보시자고요. 북한 내 경제 특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주민과 격리된 고립화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자 유치 환경 조성과 향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인들을 위한 경제 특구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영국 킹스 컬리지의 티오 클리머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 특구가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특구를 크게 확대하고 외자 유치를 위해 안전보장과 토지 사용료 면제 등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지만 성공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클리머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보 통제 등 북한의 운영 방식이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 talk to people working on the ground, managing special economic zone programs in the DPRK and not knowing that 5, 10, 15 kilometers nearby there is another. 또 특구 경영과 확대 등 중요 조치에 대해 일일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책임 소재까지 불투명한 데다 기반 시설이 약한 환경도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ou can have control, enough control, but allow the foreign company to manage its own factory and to take away profits back home if they want to, or reinvest them. That's fine. 또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외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향후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먼저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균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경제 논리보다 체제 안전을 늘 우선시하는 북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ir goal is really, with special economic zone, is how to have a developing economy that does not really infect other areas.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식 등 어떤 모델도 북한 정부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구체적 요구를 경청하며 국제 경제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북한 내부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지요. 북한 내부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남한 쪽에 사람이 보낼까? 이게 이제 이제까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만 될 것인가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먼저 접근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과 같이 이런 형태로 말고 북한에 자꾸 그런 북한 근로자들이 내려와서 이런 식의 그건 남북 관계가 잘 됐을 때 이야기고요. 우선 그래서 왜 이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법안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이 남북한이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이거 당연한 거지요. 개성공단 대응특구 이거 지금 모든 법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건 뭐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독일의 접경지역지원법처럼 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독일은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 러시아,
중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블라디보스톡부터 해가지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북중러 한 일주일 동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접경 지역 와서 백두산에서 저는 단둥 대련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 접경 지역에 가보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면 그런 생각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백두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중국의 동북공정 전략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단둥 한번 가보세요. 백두산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이러다가 중국에 정말 예속되겠구나.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남북 교류 이 문제를 떠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독일이 했던 것보다도 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령 남북한의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필요성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7대 국회부터 계속 주장됐는데도 우리 내부끼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남한 내부끼리 국회의원들끼리 특정 지역에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러고 있고, 북한은 북한 내부대로 상황이 있고, 남북한은 또 남북한의끼리 서로 상황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또 미일은 국제관계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계속 논의되는 게 이게 당장 필요한 입법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단계적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견해예요. 대부분은 평화경제특구법에 찬성해요. 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성격의 과제라고 해요. 중장기적이라고 하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해놓고 북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우리 남한만의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다 되면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만을 전제로 볼 때는 북한의 동의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입법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상태가 진전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단계적 입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글로는 제가 이렇게 쓰지만 우선 우리 남한만의 특구 지정을 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오늘 국회에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몇 년 걸린다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남한이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법부터 통과를 시켜서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북한 근로자가 안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고 그 특구 내에서도 국제적인 평화협력에 대한,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국제적인 세미나 또 내지는 전시회, 컨벤션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북한 사람들이 꼭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이런 걸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입법 목적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17대부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전부 이제 지역의 파주, 뭐 연천, 포천, 강원도 고성, 철원 이게 낙후됐으니까 이것 되면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적 배경을 떠나서 독일처럼 범국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안이 되어야 되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게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분들이 이건 익스큐즈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입법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개성 특구에 대응한 대응 특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른바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이라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이거 특정 지역 개발하려고 특정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북한 교류, 남북한 평화통일,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을 위한 법, 이제까지 주장이 계속 이렇게 왔어요. 파주, 심지어는 파주의 법문에, 그건 의원 입법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고향, 고성, 고향, 이렇게 이제 자꾸 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 우리 법률상으로는 처분적 법률의 합헌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든 지리적 경제적 이점과 타도 및 시군과의 비교 우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타당성 등 다각도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의 1단계 특구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고 그 단계적 확대에서도 북한의 노동자가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리 남한 내에서 그래서 통일 교육을 하는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관광을 할 수도 있고 컨벤션 또 잠자리 숙소 호텔 연구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평화경제특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이 법률이 되면 이 법률과 더불어 다른 법률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통일부 소관의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이제 남북한이 교류를 해야 되니까 남북한 교류협력법에 보면 승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상 지역이 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제 하고도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특구 설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문제도 조금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조정 내지 결단이든 국가의 정책적 결단이든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면 각 법안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구체적으로 입안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구지역에는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화경제특구법은 아주 복잡한 양상입니다. 수도권 내 경기도와 인천 간의 유치전, 강원도까지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또한 남북 간의 문제로 보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개성공단 폐쇄, 또 최근에 일어났던 어업지도성 공무원 문제, 이런 남북관계 악화는 평화경제특구법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제재, 국제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 남북 간의 문제, 북한 내부의 문제, 남한 내부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통합 경제체제로서 한반도 신성장 동력 경제특구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동북 공정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접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평화경제특구법안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 연설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당장은 철도나 도로 연결 같은 경제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앞당기되 이게 이뤄진다면 남북 경제 공동체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경제를 19번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30년간 170조 원 남북 경제 협력이 가져올 효과를 수치를 들어 강조했고 경기 강원 접경지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겠다는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남북 경협은 우리 경제도 성장시킨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이웃나라들까지 경제와 안보를 묶으면 동북아에도 유럽연합 같은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미국과 이웃나라들을 함께 엮는 열쇠말은 철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경협 구상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속도를 내보자는 경제 협력에 화답했지만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 실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세욱. 예,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만을 가지고 와서 문 대통령만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러니까 17대 국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조금 이상적일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저희 이제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 잠깐 홍보를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저기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에서 하는 통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런 그 통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통이는 남북한의 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이런 소가 남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겪는 이야기 웹툰으로 1화, 2화, 1회, 2회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해놨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UCC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여서 통이라는 요 상징 인물을 저희들이 이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회를 주신 여연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부족한 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